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이고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누군가를 믿는 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의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2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500건의 행복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요. 자세히 전해드리면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또 행복감이 높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신뢰한다는 거. 네. 오늘 하루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예, 오늘 장에는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뭐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대한민국 마약 투약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뭐니에서는 노후 자산 신탁으로 관리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식사 전 대 식사 후입니다. 식사 전과 후로 의견이 갈리는 거 이게 뭘까요? 아침에 양치를 한다면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일어나서 그쵸, 그냥 눈 바로 뜨자마자. 양치하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한 건강 전문지의 두 명의 치과 전문의가 답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식사 전에 양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양치가 입냄새를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밤새 쌓인 플라그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입안이 되게 건조해지죠. 이 건조한 것으로 인해서 세균과 플라그가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아침 양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아침 양치를 하면 치약 속의 광물이 치아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 중에 이 산성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고.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이렇게 양치하고 네. 그다음에 아침 식사할 때 조금 이렇게 입냄새가 남아 있는 거 먹으면 또 한 번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 전과 후에 모두 다 양치를 할 수도 있는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드러난 치아라든지 민감성 치아를 가진 경우라면 식후에 잦은 양치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커피나 주스처럼 이런 산성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30분 정도 기다린 뒤에 양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올바른 양치법 좀 알려주시죠. 네,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일단 양치 전에 치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양치 후에 치실을 보통 사용을 해 왔거든요. 양치 전에 이제 치실을 하게 되면 치아 사이에 플라그 제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충치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불소가 더 잘 침투를 한다고 하네요. 또 모든 치아 표면을 제대로 닦으려면 최소 2분간은 양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칫솔을 사용할 때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선을 닦을 수 있도록 칫솔을 잇몸 쪽으로 45도 각도로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양치 후 바로 물을 헹구지 말라고도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불소를 포함해서 치약에 포함된 유익한 성분이 치아에 더 오래 남아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양치는 우리가 뭐 매일 습관적으로 하니까 올바른 양치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오늘 전해드린 올바른 양치법 꼭 잊지 마시고 치아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폭탄을 맞았다입니다. 이거 뭔지 알겠어요. 네. 요즘 이 고지서 받고 폭탄 맞았다고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는데 이거 전기요금 고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8월이니까 7월분 전기요금서가 이제 청구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맞았다 이런 소리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상에는 전기요금이 4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작년보다 2배 더 나왔다. 살면서 이런 금액이 찍힌 고지서는 처음 본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내면서 각 가정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월별 평균 최대 전력 85.033기가와트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 올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이는 역대 월 평균 최대 전력 최고치였던 작년 8월에 97%에 달하는 수치인데 7월 전력 수요가 사실상 8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교금 고지서 받고부터 덥지 않았다, 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전교금 개편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폭염이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은요 8년째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됩니다. 여름철인 7, 8월에는 누진 구간이 좀 완화되는데요.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는 300kWh 초과, 450kWh 이하, 3단계는 450kWh 초과로 구간을 나눠서 위로 갈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본 요금도 이 300kWh 이하일 때는 910원으로 가장 낮은데요. 450kWh를 초과하게 되면 7,300원이 적용이 돼서 껑충 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0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전자기기라든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준선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에서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해서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kWh 이상 전력 소비 가구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누진세 구간을 완화했지만 지금 기준이라면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450kWh를 전기 과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현행 제도는 2018년 책정이 돼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더 나아가서요, 선진국 그룹에서는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가정용 누진 요금 존속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매년 더 더워질 거라고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죠. 이렇게 현실이 달라졌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다음 모닝팩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2번 우는 자영업자입니다. 길 가다가 문 닫은 가게 많이 봐서 이제는 네. 익숙할 정도인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힘든 모양이군요. 네,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최근 통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요, 올 2분기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4,50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업과 서비스업에서 매출 부진세를 나타냈는데요. 외식업에서는 특히 술집 매출이 전년 대비 9.2%나 줄어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PC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이 매출이 8.3% 줄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도 약 49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 보고서에 따르면요,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중에서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 개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3.7%인 49만 2천 개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불경기의 소비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울리는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이제 음식값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로 소가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 취식이나 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신고가 12만
94건, 거의 13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23년에 12만 건을 넘어서 최고 숫자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경신한 겁니다. 일부 소비자가 이 정도 금액쯤이야 하면서 범법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업주들 또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사소한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네. 절망감 느끼고 이렇겠습니까? 이거 처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런 먹튀 사건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그야말로 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했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전 취식한 이들이 먹튀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구는가 하면 이런 일로 왜 경찰까지 부르냐는 식의 반응까지 있어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얼굴 가리고 가면 모르겠지 전혀 아닙니다. 요즘 문 밖에만 나오면 다 CCTV잖아요.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엄연히 범죄라는 점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실종된 소방대원입니다. 실종된 소방대원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정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30대 소방대원이 일주일 넘게 실종돼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그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에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수색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 요금소를 빠져나온 뒤에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요.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소방대원 실종의 이유로 짐작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정확한 사유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A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서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현재 A씨 가족은 이 전단을 제작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면서 A씨의 행방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부디 이 소방대원이 무탈하게 가족의 그리고 우리 사회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시작된 중부의 비는 비구름대가 약화되면서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텐데요. 무섭게 치솟는 낮 기온에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에 이어지는 비는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적게는 빗방울 정도에서 많게는 우산이 없으면 신경 쓰이는 정도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가파르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피인 현상의 동해안과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3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요. 뜨겁게 데워진 공기가 소나기 구름을 만듭니다. 오후 한때 남부는 5에서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최고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1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가 35도로 다시금 시작된 폭염에 온열 질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드립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또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이 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가 올해 4월에서 6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8톤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에선 지난 4월 강릉 옥계향에 입항한 32,000톤급 벌크선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1조 원 상당의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을 통해 1,663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석 달 동안 집중 단속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이 마약 관련 범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 이제는 두렵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마약을 찾고 투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고,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 마약의 심각성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조용히 파고든 독, 무너지는 사회, 일상에 침투한 마약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의 남경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5선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베테랑 정치인이신데 이제는 한 단체 대표님으로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 이 남다른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저희가 신고도 하고 본인이 자수도 했지만 결국 이제 재판을 가게 됐는데, 그 과정 모두에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빠는, 가족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영어로 하니까 never give up이에요. 그래서 never의 N, give의 G, up의 U 했더니 NGU가 됐고요. 그걸 그냥 한글 읽으니까 은구라는 단체가 됐고,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마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내야 된 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인선 씨가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지 유형별로 알아보셨다고. 네, 일상에 침투한 마약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마약에 저당 잡힌 청춘입니다. 말 그대로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인생을 마약에 저당 잡힌 청년 세대들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마약 실태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약 사범의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6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요, 2024년 단속된 마약 사범은 총 23,022명입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최초의 1985년 1,190명과 비교했을 때 20배가 증가한 수치고요. 이 연령별로 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20, 30대가 60.8%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마약을 하는 10명 중 6명이 2030 이 청년들이다는 얘기인데,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 이런 사실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대표님도 이 청년층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고 더 마음이 좀 쓰이신다고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된 것도 20대 때고요. 20, 30대 마약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10대 마약의 급증입니다. 네. 지난 한 20년 동안 50배가 늘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 세대의 마약의 급증,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요. 미국의 좀비 거리 같은 일이 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약 문제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들이 딱 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그 충격이 굉장하셨을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그거를 겪는 과정이 정말 마약을 누군가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정의 모든 신뢰가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3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딱 걸리면 저 안 했어요. 일단 부정. 예. 그리고 계속 걸리거든요. 음. 두 번째 거짓말.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또 걸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독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절대 마약을 끊을 수가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이 마약 치유의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20대의 마약 투약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일탈된 일, 뭐 특수한 상황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이에요. 네, 알죠. 뉴스를 보면서 다들 놀랬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이 마약 소굴이 됐다는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애초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했던 이 사건은 지난 8월 그 지난해입니다.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2021년 이 사건의 주축인 A씨가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후에 SNS를 통해 외제차, 호텔, 뮤직 페스티벌 등을 저가로 제공한다고 홍보해서 회원을 모집했고요. 단기간에 300명 규모의 동아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권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A씨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 만난 이들에게도 고급 호텔과 클럽 등지로 초대해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했는데요. 추후 조사를 통해 현직 의사와 상장기업 임원도 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요. 대학이 마약 소굴이 됐습니다. 남경필 대표님, 이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좀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나요? 우리 사회의 마약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왜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이건 현상이고요. 네. 현상이 생긴 원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에 하나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 때문에 공부 잘해라 또 예뻐져라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멀쩡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ADHD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약을 네. 마치 공부 잘하는 약으로 탈바꿈시켜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고도비만 때문에 살 빼지 않으면 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될 약을 그냥 살 빠져서 이뻐지는 약으로 10대 때부터 계속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상인들이 먹으면 이게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더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런 대학의 사태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대학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약 치유 운동을 지나가시는데 학교 그 명문대학이에요. 네. 게시판에 뭐가 있어서 눈을 의심해서 가봤더니 도파민 파티. 금요일 저녁 7시 반 어디로 와라. 15,000원 내면 2만 원 내면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명문대학이거든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가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어려서부터 접해왔고
너무나 쉽게 네.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돼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2030 세대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면 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청소년들이 평소에도 잘 사용하는 SNS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마약을 접하고 또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월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매수, 투약한 149명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만 시가 40억 원 상당으로 무려 4만 7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국제 택배로 밀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을 했는데요. 이 마약을 비타민, 칼슘과 같은 영양제로 둔갑을 해서 국내를 들인 겁니다. 이후에 SNS 판매책이 지시를 하면 유통책이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환전을 해서 판매사들에게 전송을 했는데 여기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까지 합류해서 이 마약 판매 일당과 매수자 사이의 대금 지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야말로 마약이 SNS 또 가상 자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건데요. 이 사건 역시 검거된 149명 중 대다수가 20대 혹은 30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거된 마약 혐의자 가운데 92%는 20, 30대였는데요.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30대가 45명이었습니다. 네, 마약 중독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골목길에 나타난 경찰관들, 곧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한 남성을 붙잡아 갑니다. 알고 보니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전날 자수한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남성들과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다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수한 지 16시간도 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신고를 한 건데요. 두 번째 마약을 투약한 곳은 처음 투약한 모텔과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다른 모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마약을 2번 투약하고 2번 자수했다 이런 거예요. 네네. 경찰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로 마약 생각을 할 만큼 이 마약을 그렇게 끊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자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찰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또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담배 계속 끊었다가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 하고 술도 끊었다 피웠다 먹었다 하는데 마약은 그거에 한 100배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배. 그래서 이 마약에 한번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을 한 번만 접해도 특히 요즘 마약은 옛날 마약보다 더 독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접해도 중독으로 빠질 수 있고 특히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 좀비 마약 이거는 한 번 투약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독되고 나면 참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마약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희망을 갖고 이제 우리는 마약 치유, 퇴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직접 내 손으로 신고한다.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 마약을 하면요, 죽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마약 치유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약 중독 되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약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중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장기가 파손이 돼요. 간이나 신장이나
뭐 기도 같은데 그다음에 뇌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건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약 3분의 1 정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약 치운동 하시는 분 지금 6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셨네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마약이 자기가 20번 가까이 된대요. 감옥에 산 게 20년이 넘는데요. 그래서 감옥을 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감옥을 가 있는 동안은 못하니까. 그때가 치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결국 살리기 위해서 신고한 겁니다. 아이고 참. 그렇다면 실제로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요. 2019년에 5,678명이었던 재범 인원은 2023년 8,821명으로 55% 늘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50.68%였습니다. 또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출소자 1,605명 중 3년 이내에 다시 수용된 재복용 인원은 2023년 기준 512명으로 31.9%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절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재복용률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고 마약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휩싸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상에 침투한 마약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마약 문턱에선 10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마약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이 10대들의 현실 어떤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경찰차, 여중생인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여중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과 거래를 했는데요. 평소 모아놓은 용돈을 판매책에 알려준 코인 계좌에 입금한 뒤 주택가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전달받은 겁니다. 게다가 이 필로폰을 같은 반 친구 2명과 나눠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마약 관련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했어요. 으로 상선을 찾아서 청소년들 역시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전에 막거나 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없을까요? 일단 마약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마약 관련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요. 그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SNS의 개인 대화는 추적하기 어렵고요. 감시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전 차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앞서 인터뷰도 보셨지만 이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SNS를 찾았더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런 SNS를 통한 이 마약 구입 말고도 10대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다이어트 약 이런 네. 쪽도 있는 거죠. 충격적인 통계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23년도 우리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국가 통계로 발표한 겁니다.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마약류 처방을 통계로 잡고 있거든요. 의료용으로 쓰이는 게. 그 한 해 동안 몇 명의 그 마약류가 처방이 됐냐면 2천만 명분이에요. 2천만 명이요? 예, 1,991만 명이 처방이 됐는데요. 와. 이게 불법 유통되는 그것까지 치자면 2천만 명분 이상을 썼다는 거고 이게 2023년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제가 볼 땐 2,500만 명 육박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네. 이
물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전체니까 여기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ADHD 약도 꼭 ADHD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고도 비만이어서 이 치료약으로 다이어트 약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됐던 10대들이 커가면서 점점 마약에 쉽게 접하게 되고, 네. 옛날에는 마약의 입문이 사실은 대마초였어요. 대마초를 하다가 다른 마약으로 갔는데 그것도 여전히 있지만 요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다이어트 약, ADHD 약 같은 것이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쓰여지는 오남용으로 생기는 네. 마약 입문 효과. 저는 이것이 우리 국가가 지금 걱정해야 되고 부모님들께서 특히 걱정해야 될 문제. 네. 수치로만 따지면 거의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 다이어트 약이 모양 때문에 뭐 나비약이라는 식욕 억제제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식욕 억제제를 먹고 나서 부작용을 겪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나비약을 SNS에서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10대 청소년. 만 16살 때부터 약을 복용했다는 이 학생.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순간. 그리고 제가 방금 동생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끊으니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계속 먹다 중독되는 사례도 봤다고 합니다. 약간 각성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중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계속 먹는 애들 있고. 아무 경각심 없이 10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저게 버젓이 약으로 파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는데 이걸 먹고 나면 중독 현상까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까지 이거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디에타민이라는 마약류, 그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마약류, 네. 이런 것들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나비약 사고 팔고 여기서 무슨 뭐 아까 뭐라 각성제 이런 네. 거 그냥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퍼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인데요. 일례로 지난 2023년 7월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적발했는데요. 이 나비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SNS에서 거래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발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10대였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알약 한 정당 5,000원에서 1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촉법소년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사례가 17건이었는데요.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소지한 마약, 다름 아닌 나비약에 들어있다는 디에타민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10대 마약 문제에 있어서 식욕 억제제가 정말 큰 문제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를 엄마와 10대 딸이 함께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지난해 유치원 교사인 A씨는 16살 딸과 함께 3차례에 걸쳐서 나비약을 판매했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서 나비약 구매를 원하는 이들과 연락을 한 뒤에 매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나비약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딸은 나비약 구매를 원하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했고요. 엄마인 A씨는 나비약을 택배로 보내는 역할을 맡아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유치원 교사인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대 딸을 범죄에 연루시켰어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비롯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 식욕 억제제를 사고 팔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마약류로 분리되는 향정신성 식품 식욕 억제제를 권한 없이 판매하면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제품에 포함된 마약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해서 소지만 한 경우에도 판매 환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있는데 이 10대 청소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말이죠. 해외에서 이렇게 대신 갖고 오는 걸 지게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요새 하는데 거기 이제 그걸 드로퍼라고 드로퍼. 하는데 네. 이게 지금은 이렇게 10대들이 여기에 이용이 된 애들이 거꾸로 조금 더 크면 얘네들이 그 책임자를 합니다. 네. 그 도다른 10대 친구들을 고용해서 돈벌이에 나서는데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마약 조직들이 그 중간에 마약 운반책 이 사람들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모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들이 수법을 살펴보니까요.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서 버젓이 드로퍼를 모집한다고 글을 올리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심지어는 교복 입은 10대는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 10대 학생을 우대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며 유혹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0일 안팎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마약 던지기 실습을 비롯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성과급제와 근무 수칙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앞서 마약 판매 조직이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마약 운반책 가담자들에게 미리 신분증을 받아서 혹시 모를 이탈과 경찰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던지기 실습이라뇨.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약 조직에서 이 마약 운반책들 말고도 다른 목적으로도 모집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목적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운반책은 그 CCTV나 현장 단속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직 입장에서는 희생양처럼 내세우기가 좋은 존재입니다. 이 운반책은 주범에 대한 처벌을 몰라서 검거되더라도 이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걸 차단을 하고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대 청소년이 이런 마약 운반책에 가담한 경우 역시나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 14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이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그 범죄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아니라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0대들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한 번 하면 이제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요. 안 하게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요새는 10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특히 요즘 무분별하게 먹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마약인가? 네. 마약이 성분이 들어있나?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특히 10대 마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10대 적발자의 약 70%가 여성이에요. 여학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나비약 같은 거에 네. 문제인데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강조의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네, 일상에 침투한 마약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경계를 무너뜨린 신종 마약입니다. 요즘 마약들 좀 더 접근이 쉽고 경계심을 느끼기도 전에 손이 먼저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더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달 13일 밀수입한 전문 의약품을 액상담배에 혼합해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 1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홍콩에서 관련 전문 의약품을 밀수입했는데요. 해외에서 주로 마취 용도로 쓰이는 의약품이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인 40대 프랑스인 A씨와 30대 미국인 B씨는 지인 5명을 포섭해서 SNS 단체방에서 사건을 모의했고요. 홍콩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을 액상담배와 배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서 신종 마약 987개를 제조했습니다.
이 신종 마약은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면서 퍼져나갔고요. 이후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서 판매가 됐는데요. 일부는 해외판로 개척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종 마약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홍콩에서 우주오일이라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종 마약인데요. 홍콩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져서 더욱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해 이 우주오일 관련 의심 환자가 130명이었는데 이 중 25%가 미성년자였고요. 심지어 11살짜리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 우주오일로 사망한 사람도 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신종 마약이 국내에도 손을 뻗친 거죠.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없을까요? 네, 이번 사건에 주요하게 쓰인 전문의약품이 2가지인데 이 식품안전처는 이 중 전신마취 유도제로 알려진 한 전문의약품을 신규 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 관련해서 이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서 처음 유통이 확인된 또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시 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야, 이게 더 큰 부재가 생기기 전에 진짜 이게 네. 조치하고 막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마약이 확산되고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간한 마약류 감전백서 2024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관상 전자담배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된 합성 대마가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수는 전자담배 구매가 쉬워지면서 합성 대마류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엔 담배처럼 흡입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속칭 브액이라고 불리는 전자담배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전자담배에 액상형 합성 대마를 섞어서 길거리에서도 전혀 티나지 않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합성 대마를 청소년들이 투약하고 있다고요, 변호사님? 네, 이 역시 SNS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대마 등을 묶음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 코인이나 현금을 입금하면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수에서도 합성 대마의 휴대성과 용이성이 부각되면서 10대 투약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파고들었고 네.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고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위험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암수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몰래 하거든요, 마약은. 그래서 보통 검거자의 20-30배 정도가 마약 중독자라고 보면 지금 한 2-3만 명 검거되고 있으니까 20-30배요? 7-80만 명 정도가 중독됐다고 보는데 또 전문가들은 약 100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노출된 사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2-300만 명 정도가 마약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아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건 남의 일 아니다. 나한테 올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걸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경각심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마약을 접해서 이걸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이들을 둔 가족들, 이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마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든 어디 가든 처벌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알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뭐 은고에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뭐 병원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요. 마약을 했다고 먼저 가서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전문가들,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오픈을 해야 이게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놀랍고 네. 두렵고 이렇습니다. 오늘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의 남경필 대표님,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9분을 지났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시간입니다. 네, 고령층의 치매,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랜데요. 정부의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4만 명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무려 154조 5,4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 국내 총 생산의 6.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2050년에는 고령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 지금보다 이 3배 이상 많은 48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머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치매머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치매머니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하거나 뭐 운용이 안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일본에서 이 용어가 먼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치매에 걸린 분의 돈을 누군가가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치매머니가 관심사가 된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런 치매머니를 어떻게 안전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치매머니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탁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 최소 금액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금융기관이 앞다투어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 신탁이라는 상품은 또 뭐고 우리가 노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탁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가장 먼저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엄마, 지난번에 많이 아팠다며? 몸 좀 나아졌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번 아플 때마다 힘이 붙이네. 괜히 겁도 나고. 나 없어도 우리 인선이 괜찮으려나. 아유, 무슨 그런 소리래.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거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스럽긴 해. 맞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만 해도 치매가 아닌가 싶고. 우리도 혹시 잘못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긴 하지. 요즘은 유언 대신 신탁으로 정리도 한다던데. 그런 게 있어?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 잘 알아봐야지. 일단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챙겨.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런 대화 나누는 거 네. 종종 보죠.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잘 관리해서 자식들이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 솔깃해서 어디다가 돈 뭐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잘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건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두 어머님께서 신탁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신탁이 금융 상품인 건지 아니 뭐 투자 방법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네. 소장님. 신탁이란 게 그 자체가 특정 상품은 아니고요. 신탁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내 자산을 믿고 맡긴다. 그러면 그 맡아놓은 사람이 계약에 따라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용하다가 뭐 처분까지도 하게 되는.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있으면 맡긴 사람한테도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고 저희한테 맡기고 관리를 해드렸으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탁 보수도 발생하고요. 그런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 업무는 금융기관이면 다 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든가 이 신탁 회사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이 내 돈을 맡아서 관리해? 혹시 문을 닫게 되면 그거 예금자 보호 되는 건가?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억 이상 맡기면 이제 9월부터 1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신탁 재산은 이 은행의 자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 혹시나 문을 닫더라도 이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신탁에 제 재산을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법에서 정해두고 있어요. 뭐 현금이나 예금 같은 이제 금전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땅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같은 이런 무형의 권리들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다가 우리 그 작곡가 형님들, 네. 뭐 친한 형 중에서는 또 이제 영탁이 형도 있고, 오, 그래서 네. 신인선 영탁에서 맨날 신탁거리거든요. 근데 우리 신탁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야, 네. 우리가 만든 이 저작권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신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뭐 금, 뭐 미술품, 뭐 이런 것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저작권도 그럼 맡길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 이미 그 저작권은 신탁의 형태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 지급해 주잖아요. 네. 그게 어떤 구조냐? 이 저작권 협회에서 미리 신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노래방에서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 음악을 틀었거나 누군가 스트리밍으로 이 노래를 들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저작권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신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톡방 대화를 보니까 시니어들이 뭐 유언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 신탁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때 이 톡방에서 나온 얘기는 유언 대용 신탁에 가까운데요. 올해 2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의 잔액은 3조 7,6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작년 말보다 1,600억 원이 넘게 늘어난 수치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3년 전 2022년 말 2조 540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83.4%나 급증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83.4%면 정말 빠르게. 네, 내년 정도만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예요. 상속재산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똑같은 숫자가 가입하더라도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국내 상속재산이 44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21조 4천억 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커지다 보니까 그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걸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회사에 맡기자라고 하는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드라마에서 저희가 가끔 가운 좋은 거 입으시고 회장님들 이렇게 근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신 모양이네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대상 자체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 1,000명 중에 1명이 신탁을 가입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노인의 인구 자체가 10,000명으로 늘어나면 10명이 가입을 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수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금융권에서 유언 대용 신탁의 가입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뭐 저가형이나 보급 형식으로 일반인들도 가입하기 쉽게끔 바꾼 건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뭐 한 10억 원 이상 있어야 은행에서 신탁 자산을 맡길 수 있었는데 요 문턱이 최근 들어 뭐 1,000만 원으로 낮춘 곳도 있고 어떤 은행은 뭐 3억 원짜리를 1억 원으로 낮추기도 하고 또 어떤 은행은 더 경쟁적으로 아예 가입 문턱을 없앤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전에 뭐 내 재산의 뭐 몇 퍼센트는 누구, 뭐 몇 퍼센트는 뭐 예인이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유언 대용 신탁은 뭐가 다른 건지 전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 그대로 유언 대용 신탁, 그럼 유언을 대신해서 어딘가에 맡겨놓는 건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산을 살아 생전에 누군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맡긴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운용이 되는 거고요. 내가 사망한 뒤에는 먼저 이제 계약을 한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재산을 미리 지정한 수익자라든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이전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줘라라고 하는 걸 믿고 맡길 만한 어떤 집사한테 맡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써놓은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그걸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망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번거로운 절차가 없고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신탁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맡겨놓고 운용을 하는 이 생전에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뭐 치매 같이 혹은 뭐 크게 아파가지고 우리가 병상에 이제 누워 있어서 내가 어떤 의사 판단을 못하게 될 때
텐데 이럴 때 내 재산도 누가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탁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어떤 의사 판단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활비나 의료비 지급도 신탁 계약에 이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지급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장과는 달리 뭐 재산 관리라든가 분배 방법, 뭐 수익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네. 저희를 이 돈을 담당해주는 이 사람들, 네. 은행이나 신탁 회사들 얼마나 떼갑니까? 많이 떼갑니다. 많이 떼갑니다. 이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초기 설정료, 가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억 원 미만이면 최소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이제 기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산에 따라서 0.3에서 한 0.5%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뭐 0.2%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금전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매년 0.1에서 0.5%가 계속적으로 부과가 돼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면은 뭐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산 분배 수수료도 있는데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0.4%까지도 부과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입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뭘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래야 돼요?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 신탁 회사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는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법적 조항 같은 것들을 일단 기본적인 어떤 계약서 안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내 재산 목록과 뭐 신탁할 자산의 종류 그리고 규모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에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리고 지급 순위 이런 것들만 개인이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탁 기간이라든가 종료 조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신탁의 재산이 분배되느냐 이런 것들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신경 쓸 건 수탁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거죠. 이런 것들과 상속세 같은 세금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실질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관련된 또 다른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엄마, 행안의 집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행안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자식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움이 났나 봐. 그 집 시아버지 부동산 부자라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보니까 나도 70인데 예인이한테 미리 내 재산 어떻게 줄 건지 정리 좀 해놔야 될까 봐. 어머 예인이 엄마 맨날 돈 없다 하더니 에이, 내가 예전에 퇴직금 받은 거 좀 굴렸더니 그게 사실 꽤 큰 돈이 됐어. 우리 예인 아빠한테는 비밀. 알았어. 대신 내일 평양냉면이나 시원하게 싸. 그래, 예인 어머니 70대신데도 아직 남편을 못 믿네요. 아직도 비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족의 상황, 구성,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언 대용 신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겠네요. 그러게요. 만약 뭐 치매의 경우에는 발병 전후 신탁 활용법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치매 발병 전에는 계약을 한 내용을 언제든지 바꾸거나 뭐 수정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치매가 발병한 다음에는 그 계약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약을 건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거쳐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해둔 그런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 자산이 운용되게 되는데 혹시나 치매가 발병하면 요양비나 생활비가 나에게 지급되게끔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발병 전에 얼마나 이걸 세밀하게 설계해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선 엄마보다 예인 엄마가 좀 더 목소리가 건강해요. 네. 근데 아직은 좀 팔팔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목돈을 저는 좀 더 굴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까지 유언 대용 신탁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보시면서 유언 대용 신탁 나도 필요할까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으나 일단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큰 분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꼭 신탁을 가입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가입이나 뭐 활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나도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볼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필요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 상황 한번 재구성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산 지 10년 된 6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혼자 살았던 건 아니고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저는 퇴직 전까지 교사로 살아왔는데 그래서인지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녀도 없고 제 뜻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어서 방법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현재 제 재산을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뜻깊게 쓰이게 하려면 신탁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소장님, 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유언대용 신탁이 필요할까요? 네, 만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유류분 문제입니다. 이 유류분은 뭐냐면 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분의 한 50%는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달라고. 그래서 이 유류분 문제가 늘 상속재산에서 이 상속인들과 다툼의 여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법원 판결도 신탁으로 맡겨놓은 재산은 유류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사안마다 다르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면서도 이런 법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종종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 자식보다는 손자 손녀에게 네. 뭔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70대 중반이 됐네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고 나이만 먹었지 경제관념도 엉망이거든요. 하지만 제 손자만큼은 달라요.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그래서 손자가 성인이 됐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손자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제 재산 손자에게 유용하게 남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될 게 손자 손녀에게 직접 상속을 하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이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신탁에다가 이 손자 손녀가 성인이 되면 물려줘라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피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후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신탁을 고려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조언이 있으면, 그리고 언뜻 들은 얘기가 공공신탁이라는 것도 있다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신탁은 내 대신에 자산을 맡고 이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그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주고 처분까지 해주는 제도이기는 한데 이 민간 신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턱이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공공신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걸 복지제도의 차원에서 하나로 만들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성급하게는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뉴스들 잘 살펴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분위기, 환경, 네. 중요하죠. 네. 내가 믿을 만한가, 아니면 가족 간에 내 재산 가지고 분란이 생길 것인가, 네. 또 앞으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꼼꼼히 챙겨보신 다음에 신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탁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는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세차게 내린 비 때문에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구름만 가득 낀 상태로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동안 서울은 25도를 내내 웃돌면서 나흘째 열대 아래 보였는데요. 현재도 체감 30.1도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에 이어지는 비는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적게는 빗방울 수준에서 많게는 우산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가파르게 올라서 무덥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핀 현상으로 인해서 동해안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지속했습니다. 뜨겁게 데워진 공기 때문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후 한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최고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1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하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네. 아니 다들 우산을 이렇게 딱 꺼내서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주 준비된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 날씨도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뭐 오전까지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낮 지나고부터는 또 폭염이,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